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항공 대란은 오늘도 이어지면서 재예약은 힘들고 짐도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비드-19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국이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강한 규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드론 3대에 이어 이번에는 풍선에 놀라 제트기가 출동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끄떡하지 않던 한국인의 강심장이 드론에 떨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시대의 난민 신청자를 무조건 추방하는 정책인 타이틀 42 시행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6월경 나올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폐지가 맞지만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주식값이 중국과 연관된 공급망 이슈로 더 내려갈 찰나입니다.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금은 어제도 당첨자가 없어서 6억 4천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브라질의 볼소나로 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거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집에서 휴가를 지내는 것도 연말 세계의 뜨거운 뉴스입니다. 2022년 한 해 언론 매체의 마무리는 올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기사들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고르바초프, 아베 신조, 그리고 빈 스컬리가 거의 모든 언론에 기억할 만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이제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이슈를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코비드-19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압박한다. 이 같은 국민들의 시위에 못 이겨서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을 완화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중국으로 도착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도 조금 줄이고 또 해외 여행을 하는 것, 중국 내에서의 이동도 좀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중국이 일단 나갈 때는 뭐 네거티브 같은 그런 확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쪽에서 오는 여행객, 관광객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19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막지 않았다는 비난도 많았고 그랬으면 경제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뭐 마찬가지의 비슷한 시각들이 동부공항이냐 서부공항이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비드-19에 대한 규제를 푼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워낙에 인구가 많았었던 곳이 꽉 묶어뒀다가 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세계 다른 나라로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코비드 그쪽 문제로 보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되는데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올해 1월 8일부터 해외여행을 중국 자국민에게 허용을 한다고 하고 이런 발표가 나자 뭐 10배 이상 여러 가지 뭐 여권 신청이라든가 뭐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그 조치를 취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뭔가 검사를 더 해야지 되겠다라든가 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일찌감치 밝혔고 대만 또 말레이시아 코비드가 수입될까 걱정된다.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네거티브 테스트, 음성 테스트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는 좀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인도는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조금 편안하게 풀어준다. 이 같은 발표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인도의 그 입장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럽인데 독일이나 영국도 좀 모니터를 하겠다.
아직까지 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과 달리 취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중국은 뭐 최근에 하루에 한 4천 케이스 정도 나오고 사망자는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믿는 국가나 믿는 사람들이 중국 밖에서는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자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마카오입니다. 중국의 뭐 오랜 마치 그 엔터테인먼트처럼 하는 뭐 도박 문화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홍콩도 많이 가고,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태국, 한국 이런 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10배 정도는 이제 지금보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오는 그런 그 여행객들에게 백신 접종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질병통제국은 백신 접종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통제국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더라도 테스트 결과를 그 네거티브 테스트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지 어떠한 법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최종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만 어떤 강한 규제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또 중국 반응은 어떤가, 이건 이제 코비드라는 것, 지금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에 다시 중국으로부터 코비드가 수입이 되는가, 이런 걱정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늘길이었고, 두 번째의 하늘길은 지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이번 주말까지는 로스앤젤레스, 뭐 샌디에고 공항에서 완전히 모든 일을 중지를 했고요. 뭐 버뱅크 공항도 마찬가지고, 왜 다른 그 항공사들은 괜찮은데 많이 그 회복을 하고 있는데 날씨 악천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비행 스케줄이라든가 연착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만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갖다 붙이죠. 물론 날씨도 하나의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그 복잡하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얘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비용 절감입니다.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도 없었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꽉 막힌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숨을 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처음에는 아예 비행기를 띄우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항공사는 자연스럽게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마음과 딱 물려서 여행객들이 막 늘어났을 때 재고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시에 재고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18군데 지역에 운항 스케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항공사는 여기서 이쪽 공항에서 이쪽 공항으로 직접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사우스웨스트 그 에어라인은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하죠. 뭐 갈아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짐도 2개까지는 되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포인트 투 포인트 서비스 때문에 한 군데서 비행기에 차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얽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프들, 조종사, 또 크루, 비행기도 없고 크루도 없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확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비행기의 여유분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훨씬 모자라고, 이런 그 이착륙 스케줄도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측도 지금 뭐 손실이 뭐 기본적으로는 3%에서 5% 정도는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지는 얼마나 이번에 나빠졌습니까? 오죽하면 과연 그 연방 정부의 그 항공회사로서의 규칙을 정했는가, 스태프들의 여유분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핏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이 조사에 들어가서 뭐 여차하면은 벌금까지 내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주가가 몇 %나 떨어지고 있던데요. 그래서 비행기 스케줄은 지금부터 적어도 다음 주 초 내지는 다음 주 중반까지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아마 재예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오늘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든가 여러 매체를 보면은 심지어 뭐 틱톡 같은 데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앱을 통해서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재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작동을 안 한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밖에 이유도 있겠지만 직접 공항에 가서 사람 대 사람 직원들과 해야만 재예약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비행기 회사 측에서 여러 이유로 항공 스케줄을 변경했을 때 당연히 뭐 환불은 가능하지만 호텔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상 내가 너무 중요했는데 이것을 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라든가 뭐 이런 것을 증명하기도 힘들겠지만 기타 보상 내지는 간단하게 호텔 비용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작은 글씨 같은 것도 다 읽어보는 거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지금이 꼭 아니더라도 이번 연말 연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non-stop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처럼 타지 말고 non-stop이거나 가능하면 오전 편을 타시는 게 조금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바쁘지 않을 때 타는 것. 그리고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는 12월 30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그 공항에 인파가 많이 몰린답니다. 지금 뭐 버뱅크, LA, 샌디에고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타기가 힘들다 하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짐을 잃어버리는 경우 미국에서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짐을 관리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이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했던가요? 짐하고 본인하고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저걸 내가 거기까지 가서 찾아와야 되는가? 그 근처에 사는 친척에게 찾으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그냥 항공사를 믿고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급한 게 아니면 그냥 붙여달라고 해야지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내슈빌이 그 집인 33살의 베카 웹스터 씨가 가족과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갈 예정이었는데 비행기가 뭐 결항이 돼서 본인과 짐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본인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짐은 먼저 붙여졌습니다. 라스베가스로. 대부분의 그 항공사와 달리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2개의 짐을 허락을 하니까 무료로. 그래서 사우스웨스트를 선택을 했는데 이럴 때는 무엇이 비지떡이다 하는 한국 속담이 딱 들어맞춰지는 건데 1,500마일이나 짐과 나 사이의 거리가 그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물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하니까 일반 스태프도 부족한데 항공사 직원과 이 일반 사람들 그 여행객들 사이에 아주 뭐 긴장들도 있고 승객이 지금 화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하고요. 점점 이제 뭐 그 화를 내는 그게 이제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꼭 내가 복용을 해야지 되는 약이 들어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항공사에서는 이거 짐 안전하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은 것으로 그 전화도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여행을 하실 때 뭐 이거 뭐 짐이 없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고 대강 적고 주소도 대강 적고 뭐 전화번호도 어떤 땐 빠뜨리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만일의 사태에 보험을 들어두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보험을 안 들었을 때 꼭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다음에 여행할 때 대비해야지 되겠다. 물론 지금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공항에 나갔다가 황당하게 돌아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주 큰 그런 느낌을 가지시겠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때 이제 다 같이 배우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늘길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이틀 사흘 사이에 북한의 드론이 5대가 와서 5대 모두 무사히 어제도 제가 한국의 방송을 들어보니까 뭐
한 대는 갔지만 넉 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해외 언론은 전부 5대 모두가 북한으로 안전하게 북한 측으로 보면은 성공했다. 임무를 마치고 뭐 사진도 찍었겠죠. 돌아갔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랬고 이제 이틀째에는 3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격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군 당국이 뭐 사과도 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전 정부를 비난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풍선 때문에도 또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한국의 강한 신경이 북한 드론에 의해서 떨리고 있다. 5대의 드론이 추격되지 않고 모두 성공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워싱턴과 서울이 올해 초부터 북한의 아주 그 세련된 핵기술, 핵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친척에게 전화 걸어보면 뭐 여기 아무렇지도 않아. 미국이나 무슨 요즘에 여러 가지 폭력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당신들이나 잘 지내셔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냥 북한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가 보다. 그랬던 사람들이 서울의 뭐 북쪽에 서쪽에 뭐 자동차로 1시간 가면 있을 그럴 곳에 드론이 다녔다고 하고 5시간이나 추격을 했는데도 격추시키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얘기를 하죠. 이 드론이라는 게 다 합쳐도 3m가 안 되기 때문에 너비가 그런 것을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출동할 수 있는 건 다 출동했잖아요. 무슨 뭐 프로펠러부터 뭐 제트기부터 공격용 헬기부터 다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왜 그거를 추격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왔으니까 뭐 최첨단 제트기부터 현대식 공격 헬리콥터 프로펠러 엔진 전투기까지 출격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에 아주 천천히 뭐 눈으로 볼 정도의 낮은 고도의 그런 드론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다치지 않고 그걸 떨어뜨릴 방법이 없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뉴욕타임스도 지적한 것처럼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는데도 그 뒤에도 이제 심각한 일이 많이 있었죠. 뭐 해군이 교전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북한은 핵무기도 있지만 이 드론 같은 건 얼마나 돈이 안 들어요. 이 돈이 안 드는 이 드론을 밀수를 해간답니다. 미제와 중국제를 밀수를 해서 이렇게 잘 만들고 개발을 해서 지금 뭐 최대한 10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의 힘 같은 것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렇게 조잡하면 조잡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낮은 단계의 드론 정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지금 그 실력은 배양하지 않은 겁니다.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북한은 막 밤에도 드론을 띄우기도 하고 이런 일 해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올 때까지 예전에 뭐 성주 그 사드 그쪽 지역에까지 가서 그때는 발견도 못했잖아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나중에 알아서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아직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제 그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했죠. 지금 그 같은 드론은 예를 들어 날아가는 그 파리에 포병을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격을 하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고도의 핵 개발부터 아주 저급한 그런 드론까지를 동시에 하고 있고 한국은 핵은 없죠. 최고는 없죠. 그러나 최저보다는 높은 단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는 분명히 한국이 진 거죠. 졌는데 이제 이러한 군사 대응에 있어서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핵무기에도 하나도 놀라지 않다가 이번에는 뭐 쇳대를 보고도 놀라고 풍선을 보고도 놀라고 드론을 보고도 놀라더라 하는 그 하늘길에서의 소동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지금 뭐 항공 대란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60분이 훨씬 넘으시고요.
그 가운데 반 이상은 버팔로, 뉴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또 지금 동부 쪽에는 오늘부터 이상 또 고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내용은 타이틀 42에 대해서 전해드리겠는데,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연관해서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태, 사건,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과 정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이신지 한번 뭐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잠시 뒤에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실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저는 물을 안 줘도 되는 화초가 있어서 아주 즐거웠고요. 저보다는 화초가 더 좋아했었겠죠. 이번에는 아무튼 극적인 워밍업을 날씨가 해서, 하늘이 해서 드라마틱하게 따뜻하다이랍니다. 필라델피아가요, 뭐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었다고 하거든요. 시카고도 어제는 낮 최고 기온이 20도였다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는 20도인 적은 없어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도 아무리 겨울에 낮어야 40도대이지 30도대까지 가는 것을 못 봤거든요. 거의 새벽에도 뭐 50도대 뭐 이 정도는 되는데, 시카고 20도였는데 수요일에는, 오늘은 40도로, 그러면 하루 사이에 20도가 오르는 거랍니다. 그리고 노말 날씨보다도 평균 예년의 기온에 비해서도 지금 10도 정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필라델피아, 시카고 저쪽 동부 쪽에 아주 그 정말 밤 사이클론, 겨울 폭풍 때문에 항공 대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는 조금 이제 그 피할 수는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날씨 자체가 우리가 제트기류라고 하잖아요.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고, 그 중간에 이 제트기류는 서쪽에서부터 이제 쭉 좀 강하게 동쪽으로 이렇게 미국을 따지자 보면 중간 허리보다는 약간 높은 쪽으로 쫙 가는 그 제트기류,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과 미국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제트기류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 따뜻한 공기가 멕시코만에서 5대5 북쪽으로, 지금까지는 이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폭설이 내리고 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진답니다. 달라스도 낮 최고 기온이 70도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뉴욕주의 이제 새해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금 따뜻해질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 기상 예보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오늘 현재 이렇게 예보를 하지만 며칠 남았잖아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28일. 날짜를 꼭 봐야 하나요? 저는 12월 28일인데 28, 29, 30, 31일 이 나흘 사이에 어떠한 그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며칠처럼 그렇게 추운, 완전히 집이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처마 밑에 고드름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집 전체가 고드름 같은 것으로 덮여 있는 이런 추위는 이제 지나갔다 하는 일기예보입니다. 타이틀 4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틀 42는 정부가 미국에 그 난민 신청을 한다던가, 말하자면 난민 신청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불법 체류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낫겠네요. 이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나 난민 신청을 하려고 오는 사람을 정부의 권한으로 무조건 그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타이틀 42입니다. 2020년도에 코비드-19 한창 시작이 됐을 때 3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보건, 우리가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어떻게 코비드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것을 시행을 했었고, 그것이 올해 12월 21일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그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12월 2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끝나는 데드라인 이틀 전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이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이거 빨리 결정 내려주세요 하는 여러 공화당 주들이 그런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한 사람이 판결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해, 그것을 시행을 멈추지를 말고 해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조금 더 길게 일단 더 시행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심의를 하겠다고 연방대법원이 어제 5대4였습니다. 5대4로 그러면 타이틀 42가 계속 시행이 되는 것이고 이 42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는 것은 아마 2월 달이나 3월 달경이 돼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 42를 코비드도 지났으니까 이건 없애야 된다. 그대로 해라. 여기에 대한 판결은 6월경에 나올 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같은 것을 그것 때문에도 미국에 더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한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어제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무척 환영을 하죠. 대표적으로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그 빌 캐시디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은 잘했어. 그래야지 안 오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는 없어져야지 되는 게 맞다. 이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결에 따라서 계속 타이틀 42를 시행한다.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튼 미국으로 와서 이제 어떻게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돌려보내는 이것을 계속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의 뜻과는 다르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고 법원의 판결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이게 법 질서라든가 민주주의 기반 자체를 자신들이 오랜 동안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나의 그 행정부가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는데 그런데도 이건 그냥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건 근데 그 국제적인 난민법에는 위배가 되는 거다. 모든 난민 신청자들은 내가 이 나라에 난민을 신청할 자격 정도는 적어도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코비드 19을 이유로 해서 타이틀 42는 그 자격조차 안 주고 그냥 쫓아버리는 거잖아요. 멕시코 국경까지 오면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쫓아버리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민 운동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영국의 BBC 방송이 티와나와 미국의 국경에 있는 한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완전히 심장이 깨져버리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족이 누군가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그 미국의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야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할 때 받아들여지기도 쉽고 그리고 이 미국에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이미 미국까지 오기 전에 멕시코 또 멕시코의 남쪽에서 너무 많은 것을 거치고 온 겁니다.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무슨 인신매매단과의 싸움 불황배들과의 싸움을 거치고 이제는 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어저께 딱 있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연방 대법원이 결국은 심의를 해서 이 결론을 6월 달에 어떻게 내릴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생각이 다르니까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정책은 언제나 여론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죠.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입안자들이 이건 여론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중요해하면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여론을 먹고 본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론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엘파소의 시장 같은 경우 오스칼 리저 이분은 민주당입니다. 시장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런 분들께 동정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인생을 더 이렇게 사는 건 인간이 아니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밖에는 없다. 만약에 당신이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자유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나라가 못 먹고 못 살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니까 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만 뭐 여러 가지 난민 망명 신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위해서만이라도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미국에 오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들이 다 범인이야라고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민주당인 엘파소의 오스카 리저 시장은 폭력과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고 아이들에게 먹거리라도 제대로 주려고 오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파소의 시장 같은 분은 그리고 이제 어디 일부 지역에 가면 지금도 텔레비전에 보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사적이고 망명이 난민 신청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힘들겠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에 넓으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 돌려보내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어린 아이를 지금 화면에 보이네요. 껴안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면 저런 분들이 어디를 거쳐서 뭐 산과 물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면서 미국까지 왔을 때에 또 미국까지 오려고 하는 그 심정을 개인적으로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일반인들의 그 여론이 여기서 갈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그 방향을 정하는 거겠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애플과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시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생산 라인 문제인데 코비드-19 시작됐을 때도 공장이 전부 문을 닫아서 그때 한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코비드-19에 대해서 규제를 중국 정부가 완화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1월 말경이 되면은 전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2월 말 전까지는 공급망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주식값은 2021년 6월 달에 그 이후에 지금 최저고 테슬라는 2021년 11월 그 고점에서 뭐 어제 73%가 내려갔다 69%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한 70% 정도가 내려갔는데 테슬라는 카테고리 5 정도의 폭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하락하니까 뭐 S&P 500에 뭐 같이 있는 그 10대 기업에서 또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는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코비드-19을 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공급망 문제를 또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투자가들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죠. 세계적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이런 것들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테슬라와 애플의 경우는 중국에서 4주일 내지 6주일 정도 일손이 모자랄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또 회복되니까 급히 돈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알고 계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가밀리언 잭팟은 어제도 당첨자가 없어서 6억 4천만 달러로 올라서 항상 제가 이 내용은 왜 어제 오늘 전해드리냐면 지금 연말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12월 30일 금요일에 발표가 된답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6번째로 큰 액수라고 하고 브라질의 볼소나로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지고 나서 이건 뭐 딱히 진 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더니 취임식을 거르고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랄라고 별장에서 새해의 휴가를 지낸답니다. 이게 세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닮은 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국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국가에서 내가 일단 선거에서 졌는데 다음 취임을 하는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해요. 이 정상 국가의 행태는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새벽에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주로 갔잖아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지금 더군다나 새로운 전에도 대통령이었고 다시 대통령 자리를 찾은 실바 대통령의 취임식이
어떠한 그 폭력으로 얼룩질 것이다 하는 위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폭탄과 연관해서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신임 국방장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배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전 대통령은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군대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이거 뭐 쿠데타 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무튼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룰라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는데 전임 대통령은 군대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다. 내가 가는 곳을 결정하는 것도 군인이다라는 말을 하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장관과 수사팀은 이 외로운 늑대가 한 게 아니다. 그 뭐 뭔가 음모가 있어서 체포된 사람. 아무튼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게 많고 코비드 19에 대한 대처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에서 뭐 거의 뭐 해외 토픽감 내지는 그것을 넘어서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국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뉴스로 되고요. 잠시 뒤에 제가 이번 섹션 조금 짧게 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시간을 가능한 한 지금부터 맞춰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지금 무척 아프시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분을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파리에 있는 그 유명한 공동묘지요. 뭐 오스카 와일드도 묻혀있고 짐 모리슨, 에디트 피아프 이런 사람들이 있는 파리의 그 페르 라세즈 이 공동묘지가 언젠가부터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서 완전히 다시 야생이 돼서 뭐 여우도 오고 뭐 인꼬도 오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과 죽은 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곳으로 그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 되면은 늘 올해 어떤 분들이 숨졌지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이름 정도만이라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1월 달에는 시드니 포이티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숨졌고 6월 달에 95세의 한국의 송혜 선생님이 사망한 것을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 기억할 만한 사람들을 제가 지금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따뜻한 유머 감각으로 전국 노래자랑을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왔다. 7월 달에 아베 신조, 8월 달에 올리비아 뉴튼 존, 빈 스컬리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리고 이세이 미야케 주름 있는 그 디자이너 옷 만들고 스티브 잡스의 터들넥 만든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91세로 8월 달에 숨졌고 9월 달에 엘리자베스 2세 장루 고다르 감독 케네스 스타 전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별 검사였던 10월 달에 제리 리 루이스 락앤롤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리고 안토니오 이노키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레슬링도 했지만 이분은 정치인도 했고 일본에서 나중에는 그 무하메드 알리하고 격투기 같은 것도 했었던 그리고 그 무하메드 알리의 것을 보고 락키가 실베스타 스탈론이 이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잖아요. 11월 달에는 장쩌민 96세로 숨졌고 이분은 천안문 사태 때는 무력 진압을 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그 뒤에는 아주 특히 그 10년 동안의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폭발적인 중국을 좀 고립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숨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숨진 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많은 한국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특히 강조를 했는데 79세로 위대한 쿠바의 음악가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혁명기에 태어나서 뭐 좀 말 안 듣는다 해서 군대 비슷한 데도 갔고 음유 시인이죠. 결국은 스페인에서 망명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로 그 누에바 깐시온 그 첫 번째 부인 이름을 따서 이런 노래도 만들었었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요란다라는 노래였었거든요.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